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행정학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했던 그 이론들 한번 10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반복 중이지만 뭐 앞에 과인행 그리고 생체 비발 신현비까지 봤던 거죠. 자, 이제 단독의 주제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제목을 잘 봤더니 공공선택론이래요. 자,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일단 직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면 과거에는 정부가 그리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선택을 중시하자는 이론이다. 그래서 정부 실패에 대한 그 처방을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이제 그 단어 속에 약간 경제학적 냄새가 나야 돼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우리는 여러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물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이 많다면 다 사도 되지만 우리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택할 때 기준은 뭘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거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개념이구나. 경제인들은 여러 선택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 택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자, 개념 정의할 때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불러요. 철저하게 경제학적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장이 아닌 쪽이에요. 비시장, 난마켓.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빨간색 렌즈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요, 이거 바꿔 나와요. 다른 말로 바꾼다거나 해서 비시장인데 시장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경제학적인데 이거를 뭐 정치학으로 바꾼다거나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연구다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바탕이 경제학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부로 대입했더니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로 둔갑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은 소비자가 돼요. 즉 생산자, 소비자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또는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치에도 뭘 응용하였다? 경제학을 응용하였다는 거야. 자,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장 큰 이익이 뭘까요?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시민들은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은 뭐 물건 소비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 자기 이익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체들은 다 어떤 인간임을 가져간다. 경제인을 가져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이 이론 자체가 의 그리고 기본 가정과 특징 그리고 모형 그리고 한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모형이 어렵고요. 근데 시험은 요 의나 가정이나 특징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만 해놓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는 모형을 내기 때문에 모형도 되게 많지만 나올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정과 특징을 볼 건데 제가 미리 언급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경제학적이다. 그러면 다 풀려요. 자,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접근 방식이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불러요. 또는 개인주의.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뜻이 원래 뭐였나요? 부분의 합은 전체. 그러니까 부분을 더하면 전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에 고유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분 즉 개인을 중시하면 된다는 개인주의 입장이에요. 그게 곧 경제인과 비슷해.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이익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역적인 접근한다. 연역적인 처음부터 이렇다라고 제시한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지 사실을 다 제시한 다음에 결론 내는 방식이 아니야. 먼저 딱 결론 내놨어. 이렇다라고 보고 설명하는 방식. 참고로 요 세 가지는요 세트로 같이 다닌다 보시면 돼요. 항상 같이 있어 특징이. 합리적 경제인이 당연히
개인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관할권의 중첩이란 말이 있어요. 중첩, 즉 분권 같은 거예요. 하나의 관할을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중첩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관할하는 지역이 3개라면 나는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 그게 중첩이에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요? 여기 있는 말에 반대가 나올 거예요. 틀리게 만들려면. 그럼 자, 개체주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전체주의가 나오면 틀려요. 또는 유기체주의 나도 틀려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과 전체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전체를 중시하는, 유기체라는 말도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전체가 다 얽혀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경제인 대신에 뭐가 나오면 틀리냐? 행정이 그러면 틀려요. 무슨 차이냐면 경제인은 최적을 추구해요. 항상 최적을. 하지만 행정인은 최적을 추구할 수가 없어. 적당히 해요. 자, 경제인들은 이익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게 경진이라면 행정인은 이 정도예요. 그냥 나쁘지 않을 정도. 왜냐면 제약이 되게 많거든. 돈도 없고 요구사항도 많고 법적인 제약도 많다 보니까 최적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한다가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연역반대는 뭘까요? 귀납. 틀려요. 자, 중첩 대신에 분할 또는 분리 그러면 틀려요. 관할이 중첩이 돼야 돼. 분리라는 것은 혼자 한다는 뜻이거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한 80%가 요 말들을 섞어내는 거예요. 틀리게 만들 때. 그래서 이 단어들, 요 의하고 가정을, 특징을 알아두면 웬만큼은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이 안을 거의 못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볼까요? 155페이지에 있는 거. 자, 개념에 시장의 본주 박, 이게 바로 비시장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적 연구다. 그래서 정치학에도 경제학을 응용을 해요. 이거를 시민의 선택을 중시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정부가 생산자나 공급자가 되고 시민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국민은 정부는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품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배경에 창시한 사람은 뷰캐넌이에요. 뷰캐넌. 나중에 이를 이어서 번전시킨 사람은 털럭 등이고. 이런 접근 방식을 우리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은 오스트롬 부부였고, 부부 이렇게 됐죠? 특징, 개체주의의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그리고 윤호적인 접근. 또 넘겨볼까요? 자, 5 봤더니 탈관료제 처방.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이론 자체가 정부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통적인 정부 구조인 관료제를 비판해야 돼. 그래서 탈관료제로 가자. 기존의 계층 구조를 탈피하자는 거예요. 처방했어요. 이렇게. 자, 밑에 이제 모형이 나올 거예요. 모형. 자, 모형은요 되게 많은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제 개발자가라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스트롬은 학예처음 도입한 사람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낼 게 없기 때문에. 리스카는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도 얘가 요즘에 좀 나오는 그 흐름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얘는 좀 어렵게 낼 때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공부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딱 깨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딱 집어줄 거예요. 자, 에로의 이 정리 문제가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은 워낙 비중이 낮은 거였단 말이에요.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국가직 7급하고 사회복지 9급대에 나온 게 이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시 나올 여지는 크진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보는 의미가 있다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만 좀 갖고 있자. 몇 가지만. 근데 이 중에서는 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형 중에서 티브 가설의 비중이 한 90%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 보시면 돼요. 창시한 사람 의미가 있어요. 학에 도입해서 의미를 둬요. 그리고 이놈은 제일 많이 나와서 의미를 둬요.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면, 자, 그는 책을 보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할게요. 책 보시면 뷰캐넌과 털럭의 비용 극소화 모형이에요. 비용 극소화 모형 또는 최적 다수결 제도인데, 결정에 적정한 참여자가 얼마가 좋을까를 지금 분석한 거예요. 보면 이게 참여자 수고 이게 비용이라면, 자,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결정 비용은 증가해 증가하게 돼요. 이게 인터널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부 비용 형성은 결정 비용이에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결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참여를 많이 했다면 집행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어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집행 비용이 적게 들어. 이게 external cost예요. 외부 비용. 그러니까 결정 비용, 집행 비용이 뜻인데,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가 참여했다면 어때요?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신 집행할 때는 비용이 거의 안 들 거예요. 왜?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의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냈을 거니까 집행할 때는 굳이 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반대로 결정 혼자 했다면 결정 비용은 얼마 안 들 거예요, 비용이. 하지만 집행할 때는 많이 들 거야. 왜? 99명이 반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막 설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극단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최적 대결수인데, 이게 이제 적정수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100명이라면 얼마 정도가 참여하는 게 적당할까요? 100명이라면 51명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중간점보다 약간 우측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적 다수결 수라는 거예요. 자, 뭐 큰 의미는 없죠. 대신 그 뜻은 써먹을 거니까 알아놓자는 거예요.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자가 많으면 결정 비용은 증가해요. 대신 집행 비용은 감소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5,000원 이걸 도입한 사람이다. 알고 있으면 돼. 도입했다. 자, 니스칸에 보면, 자, 관료들은 잘 봐야 돼요.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에요. 정치인 문제가 아니야. 일반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효용을 준다고 보고. 그러면 자기 부서 예산을 극대화해 놨으니 일단 필요 이상으로도 아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말 되면 예산이 남을지 몰라요. 근데 남게 되면 다른 예산 짤 때 불리해져요. 왜냐면 안 쓰고 남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많이 필요 없구만이라고 해서 출발 자체가 낮게 시작하게 돼. 그러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적정보다도 과다로 공급하게 돼.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과거에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들어봤고,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이 또 깔려. 그치? 그게 옛날에 그때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최대한 예산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안 쓰면 나중에 나쁘거든? 그래서 쓰기 위해서 제일 편한 보도블록 떼고 또 새로 까는 거예요. 낭비가 되게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공문제가 과다 공급이 된다는 말을 한 게 디스카넨인 거예요. 그러면 자,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듯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 이미 일반화 됐다 보시면 돼. 자, 이게 공공재 양이고, 그 다음에 이게 편익 비용이에요. 베네피트 코스트. 이게 파이고, 공공재 양이고, 이게 재료면. 자, 이게 총 비용과 총 편익과 총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코스트, 토탈 베네피트. 자, 순수한 편익은, 순편익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순수한 편익이에요. 그래서, 자, 총 편익에서요, 총 비용을 빼준 이 정도가 순수한 편익이죠. 그러니까, 순편익은 점점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점이 이 점이라면 지금 갭이 요거. 요 Q스타가 최적의 공제 공급량이 돼야 돼요. 그 말은 파이가 금방 증가하다가 줄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양인데 관료들은 자기 부서에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는 걸 써야 되거든.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 양이 니스카넨이 주장하는 양인데 적정량보다도 몇 배, 2배의 과잉 공급이 된다는 이게 니스카넨의 모형이야. 요거.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 나머지 남는 걸 쓰다 보니 적정량보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총 비용, 총 편익, 총 비용이지만 이거는 마지널 베네피트고 마지널 코스트예요. 최적의 양은 뭐냐면 요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최적이거든. 이게 정책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쓰다 보니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정량보다 2배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밑에는 니스카넨 그 내용이에요. 자, 책 볼 거예요. 자, 3회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가설에서 의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 이익 극대화 가설을 도입했다는 거지. 그래서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징의 기억, 정치가와 관료의 목적 함수는 다르다. 정치가는 총 편익과 총 비용의 차이인, 즉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점. 그게 한 개 편익과 한 개의 비용의 뭐가? 기울기가 같은 점인데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시킨 나머지 쓰다 보니까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교차하는 점, 즉 만나는 점에서 된다는 거야. 그게 맨 끝에 줄처럼 적정 생산 수준보다도 2배의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나왔던 단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근데 자, 요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요. 일단은 결론은 니스카넨 비판이에요.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이 관청 형성 모형인데요.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꼭 그게 예산만은 아닌 거고 예산이라도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관료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 업무의 성격도 중요하고요. 업무의 성격도. 그리고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효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자, 업무도 보면 결정 업무하고 그다음에 집행 업무가 있어요. 자, 결정 업무하고 집행 업무랑 어떤 게 더 관료들한테 효용을 더 많이 줄까요? 결정 업무. 왜냐면 집행 업무는 시민들의 눈에 띄는 거라서요. 좀 귀찮고 요구가 많아서 싫어해요, 별로. 그래서 눈에 안 띄는 일을 좋아해요. 결정하고 저 위에서 몰래 하는 것들. 그러면 참 우리 앞에 그 뒤에 나올 테지만 참모나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모란 개선을 돕는 사람들이고 개선이 직접 하는 사람들 일을 주로 참모의 역할은 눈에 잘 안 띄거든. 그래서 일단은 결정 업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도 결정은 하지만 집행 업무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바깥에 떼줘 버리자는 거예요. 단순한 집행 업무는 눈에 잘 띄는 거니까 그냥 니네가 해라고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분권화 시켜버려. 자, 밖에 주게 되는 게 이게 공사 같은 거예요. 공사. 도로공사가 하는 일은 주로 집행 업무거든. 그러니까 도로의 정책을 짜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하는 거고 주로 이제 결정은 하되 단순한 것은 줘버려 이런 느낌이. 이게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결정에 주로 관여하는 이런 참모, 즉 참모 기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관료들은 특히 고위 관료들은 눈에 띄고 귀찮은 것은 싫어서 줘버려. 그날 줘버리자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예산. 그리고 관청 예산. 그리고 사업 예산.
그리고 초사업 예산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기본 경비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많아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도 내가 용돈이 지금 뭐 20만 원 받는데 엄마가 100만 원 보내준 거야. 많다고 준 게 아니야. 그 대다수의 내용이 그냥 기본으로 쓸 돈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 대표가 관청 예산인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제목처럼 관청 예산이 많아야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사업 예산이라든지 등은 큰 효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아야 좋다는 뜻이거든. 자, 잠깐 책을 봐볼게요. 우측에. 참고에 의. 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비판했다. 체크하시고. 자, 밑에 2번을 보시면 관료의 동기와 형성 전략에 1번에 고위 관료들은요, 금전적인 것보다도 업무의 성격, 밑줄 또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밑에 2번 정말 중요해요. 핵심 예산이나 관청 예산과 직결된 기관은 좀 동기화가 좀 강하지만, 이것도 포함돼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둘은 나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얘는 도움이 되지만, 뒤에 사업 예산이 포함된 통제 기관은 강하지 않다. 형광색 발라놓기. 제가 딱 한마디만 말한다면 그거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어렵다?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안 봐도 관계없어. 다 안 봐도 없어. 일단. 딱 하나만. 자, 사업 예산은 효용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사업 예산에 포함된 것이 주로 무슨 기관이라고? 통제 기관이라는 거지. 이런 기관에서는 예산이 많다 했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어떤 거냐면 사업예산은 자, 정부 조직 안에서요, A라는 조직이 B에 주는 이런 예산이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A라는 그런 정부 내에서 바깥에 주는 게 많아야 준 거거든. 엄마가 나한테 주는 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응? 엄마가 바깥에 쓰는 게 많아야 좋다는 거지. 그래야 효용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90%가 이거예요. 사업예산이 포함된 통제기관은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측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 그런 맥락이에요. 효용이, 그런 것들은 효용이 약한데 강하게 나와서 틀리게 다 만든 거예요. 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뭘 기억하자고? 사업예산. 통제기관은 예산이 많아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도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자율성도 낮고 일상적이며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는 개선 기능보다는 창의성을 요하고 좀 자율성 높은 잘 눈에 안 띄는 참모를 선호한다. 참모를 선호한다. 결정을 선호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집행 업무는 줘버리자. 분권화시키자. 분권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줘버리자는 거야. 눈에 띄는 거? 아, 싫어. 줘버리자는 거야. 분권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밑에 4번에 관청 형성 전략도요. 밑에 5번처럼 민영화 등을 통해서 손에 맞지 않는 기능은 지방이라든지 준정부기관에 넘기자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죠. 제가 일부러 제가 원래 이 이론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전공한 분야라서 그분이 제일 전문가거든.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뭐 정리도 안 됐었고요. 좀 막 논리만 많았지 이렇게 막 좀 미흡했던 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좀 관심도 줄어들긴 했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는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그 지식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뭐야 물어봐도 그냥 다 몰라도 사업예산? 도움이 안 돼. 통제기관? 도움이 안 돼. 참모 좋아해. 개선은 싫어.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우측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가 듣고 아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제가 숙제 하나 내놓을게요. 그 지문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문만. 응?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정리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반복하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이 책에 있는 우리 저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내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정치인들의 분석인데, 자, 밑에 2번을 보시면 돼.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선거 경제주기인데, 선거를 기준으로 경제 주기가 만들어져요. 선거 전에는 호황을 이루게 정부가 막 확장을 해요. 왜냐면 표 얻기 위해서 막 들어주는 거거든. 확장시키고 끝나면 바짝 긴축을 해요. 안 쓰는 거예요. 왜? 표 얻었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갖고 경제의 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정치인들은 뭐 얻어야 돼요? 표 얻기 위해서. 여기는 정치인들은 다 어때요? 이타적인가? 이기적이야. 경쟁 과정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최대한 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에는 확장을 해요. 호황이 되게 막 만들고 그다음에 반짝 쪼아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결론 아시면 되죠. 시험은 그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선거 전이 호황인데 불황처럼. 끝나면 긴축인데 호황처럼. 확장처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넘겨서 투표정책은 자 1번이 좀 에로. 자 불가능성 정리. 벌써 제목이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지? 자 문제식이 그거예요. 뭐가 불가능할까? 합리성과 이 민주성은 동시에 충족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리성, 민주성 동시에 충족은 어렵다 그 뜻이야. 밑에 보면 니은 박스 있잖아요. 자, 에로가 공리를 제시할 때 합리성에 관련된 공리와 그다음에 민주성과 관련된 공리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충족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시험은 단순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리들의 뜻을 알면 돼요. 뜻을. 첫 번째, 완비성.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있어야 한다 뜻이야. 완비가 돼 있어야 돼. 선호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이행성. 자, 이행성은 좀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거 신호가 잘못된 게 있어, 표시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B보다는 A를 더 좋아해요. 선호하고. 이 신호 있죠, 신호. 신호 좀 고쳐놓으셔야 돼. 자,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봐요.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이런 신호예요. 이게 좋아한다는 신호거든,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B보다도 A를 좋아하고, 그리고 C보다도 요 B를 더 좋아한다면 당연히 A와 C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 이게 이행적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일관성이에요. 응? B보다도 A를 좋아하고 C보다 B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C보다는 A를 좋아해 맞지. 이게 이행성이다. 이행성. 그다음에 파레토 원리. 모두가 A보다 B를 원한다면 사회도 B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3의 선택에서 독립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B보다도 A를 좋아한다면 아무리 다른 게 나를 꼬시더라도 얘 때문에 흔들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선택에서의 독립이야. 무관한 대안에서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이야. 두 번 밑에 자 비독재성. 한 사람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비독재야. 민주성 가정이야. 그 다음에 선호의 비제한. 선호가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관념, 민주. 그래서 이 두 가지 합리와 민주는 동시에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자, 밑에 평가 보세요. 평가. 위의 공리들은 동시에 충족이 불가능해. 그래서 시장도 이게 안 돼요. 시장이
완벽할 수 없듯이 정부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실패는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이론이 이게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의 이론이다. 제가 좀 설명은 드렸지만 되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항상 확인해 보거든. 경제학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안 중요하대 별로. 의미가 없대. 왜? 뻔한 거니까. 공리 주고 동시에 봐라. 안 된다. 끝. 근데 굳이 그걸 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어렵게 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대신 단순하게 개념만 물었기 때문에 개념만 구분이 되면 돼. 그러니까 시험은 거기 있는 공리들의 또 원리들의 그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만 서로 매칭이 되게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나머지 뭐 2번, 3번 또 투표의 교환, 중요 투표자는 지금은 거의 안 나와. 과거에 행정고시 등에 언급이 돼 지금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그 투표의 교환은요, 2편 가면 또 배울 거야. 지금 안 배워도 전혀 무방해요. 자, 우측에 있는 티브 가설이 정말 중요한데, 티브 가설. 자, 별칭이 뭐냐? 발로 하는 투표다라고 해요. 발로 하는 투표. 발로 하는 투표? 그게 무슨 말이야? 발로 한다고 투표를? 여러분, 그 투표할 때, 우리 투표함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발가락에 껴서 투표하는 그런 말일까? 그런 거 아니야. 내 투표란 것은 뭐냐면 표를 던지는 거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발로 내가 좋아함을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저 지방이 하고 있다면 그 지방을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교육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또는 수능 교육의 1번째 그러면 어디가 유명하죠? 강남이 유명해요. 그럼 강남에는 서울 자체수도 많이 이사를 가지만 교육 때문에 지방수도 보내고 이렇게 올려 보내요. 이게 자, 발로 내가 좋아함을 표시하는 중이야.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불러요. 그 티브가 사람 이름인데 티브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지방 공공재는 지방끼리 경쟁 붙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야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이게 티브 가설의 핵심이다. 그래서 일단 티브 가설은요, 지방자치나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다시 지방 공공재는 지방 정부가 더 잘한다는 거야. 중앙이 하지 말고. 자, 책 볼까요? 자, A번에 발로 하는 투표라고도 하고 지방 공공재의 경우는 각 지방 정부가 결정되는 분권 체제가 효율적이다라고 했던 거죠. 반면 B번에 3일선은 반대였다. 3일선은 중앙 정부가 해도 괜찮다는 거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팁은 아니다. 지방이야 더 낫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가정을 지시한 거야. 그러니까 지방한테 맡겨서 경쟁 붙이면 낫다는 건데 그러면 가정 첫 번째 뭐냐? 지방이 여러 개 있어야 돼. 그래야 경쟁을 할 거 아니야. 다수의 지방 정부. 두 번째, 정보가 완전해야 돼요. 봐요. 강남이 하는 교육과 뭐 성남시가 하는 교육과 송파가 또는 무슨 서초가 또 무산이 전주가 지방마다 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경쟁해서 비교한 다음에 간다 이거지. 또 정보도 완전해야 되고요. 정보도. 그러니까 강남 사는 교육과 송파, 성남, 뭐 전주, 부산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지 갈 거 아니야. 정보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완전한 정보. 세 번째. 자, 이동이 잘 되어야 돼. 분명히 내가 강남이 좋은 거 알겠어. 그럼 강남으로 갈 수가 있어야 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 뭐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외부 효과 있으면 안 돼. 외부 효과. 자, 봐요. 강남에 하는 교육의 효과는 그 효과를 누구만 누려야 돼요? 강남구에서만 누려야 돼요. 근데 강남구가 하는 교육 효과를 송파나 서초나 아니면 성남이 누린다면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인접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교육의 효과는 그 안에서만 누려야만 거기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 수익은 불변이다. 규모의 수. 일종의 규모의 경제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규모의 경제는 이퀄 독점되는 거거든. 자연 독점. 그러니까 강남이 다 할 정도로 규모가 커. 교육을 다 맡을 정도로. 그래 버리면 그건 경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방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규모의 수익 때문에요. 비용이 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할수록 비용이 줄고, 다른 지방은 비용이 는다면 당연히 다른 다 망할 거 아니야. 강남만 남게 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최적의 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최적의 인구 규모. 그러니까 강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시설이 어느 학생 수를 감당 못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또 시설은 돼 있는데 학생이 모자라면은 시설이 남아돌게 돼. 그건 낭비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최적의 인구 규모를 알아야 되고 그게 맞춰서 사람을 받아야 된다 뜻이. 그리고 자 재단세를 통한 재원 조달. 재단세는 지방세인데 티부가설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이론이에요. 따라서 국가한테 손 벌리면 안 돼. 그래서 지방 스스로 재원을 준비하되 그것도 지방세 중에도 재단세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티부의 가설이야. 그러니까 티부라는 사람은 지방끼리 경쟁 붙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테니 지방에 맡겨보자는 사람인 거지. 문제가 있어요. 자, 지방에 맡겨서 경쟁 붙이면 돈이 많은 지방은 환영할 일이지만 돈이 없는 지방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강원도 게임이 안 되는데? 강원도는 그럼 사람이 안 살게 돼. 왜? 타기조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효율성은 제고되겠지만 재원이 부족한 지방한테는 불리해서 형평성은 떨어지게 돼. 이게 한계점으로 나와요. 자, 밑에 한계점. 자,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조정이 취약한 지방한테는 불리하여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이게 한계고 됐죠. 자, 그러면 공헌한 점 뭐냐면 정부에 대한 실패의 원인 한번 조정해 봤다는 거. 그리고 대책을 주더라. 너무 이기적인 측면을 좀 견제하는 거야. 자, 이론 자체가 말했죠. 경제학적인 접근이라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지. 또 한계는 참 이것도 공헌한 점이라면 이거는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시장을 믿고 맡기자는 건데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학적인 접근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없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있는 자한테 유리한 거야. 따라서 보수주의 접근이 된다. 기득권주의가 돼. 기득권주의가. 시장은 힘 있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면서 야 정부에서 빠지고 시장처럼 해보자 하는 건데 그러면 맡겼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수주의자들은요 변화를 안 좋아해요. 기득권주의야. 기득권. 있는 사람들 입장이다 보시면 돼. 이런 한계가 있다. 자, 요즘에 자꾸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지문. 자, 교재에 넘겨보시면 우리 160페이지에 한 개 추가로 더 봐볼게요. 1번 비현실성. 너무 경제적인 가정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되냐 이거지. 여러분 꼭 관료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 예산만 극대화 추구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사회의 모든 정치인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가정이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3번에 보수주의다. 기득권주의라는 거야. 시장을 믿는다는 것은 보수주의야. 정부 역할을 좀 경계하는 거니까 그런 비판을 받아요. 자, 예제 10번 옳지 않은 거죠. 뷰캐넌 창시 경제학적 도구 중시 정확히 맞죠. 정부는 생산자, 시민은 소비자. 그거 바꾸면 안 돼요. 그게 틀리게 나올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합리적 경제인. 그 다음에 개체주의 연역인데 관할권의 분리가 아니지. 중점. 답이고. 그렇죠? 4번처럼 시장의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실패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11번 티부가설 옳지 않은 것은 1. 맞죠? 반론은 투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맞지?
지방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좀 강화하자는 거고, 맞죠? 재원은 재산세고, 맞죠? 4번. 자, 지역 재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아니야. 외부 효과는 있으면 안 되거든. 답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10번처럼 기본 특징을 묻는다거나 가정 특징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11처럼 피부가스를 묻는 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지.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이렇게 다 정리하면 되니까 앞에 의, 가정 특징, 모형 한 개로 딱 틀 잡고 중요한 것만 딱 빼서 알면 돼요. 됐죠? 자, 쉬었다 보겠습니다.